2018년 12월 2일에 그레이스 밀론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미국 여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308호 방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이 실종은 대규모 경찰 수사를 촉발시켰으며 감시 카메라 비디오 녹화 분석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그레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세계 여행을 꿈꿔왔고 부모인 데이비드와 질리언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 덕분에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링컨 대학교에서 광고와 마케팅 전공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학업 외에도 그레이스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고 음악과 그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그림은 항상 특별한 표현력과 깊이로 특징 지어졌다. 그레이스의 아버지는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의 근면함과 재능에 대한 인정으로 꿈의 여행을 자금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녀의 또래들, 심지어 정규직을 가진 성인들에게도 너무 먼 것처럼 보였던 세계 여행의 꿈이 그레이스에게는 그녀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 덕분에 현실이 되었다. 유명한 사업가인 데이비드 밀론에게는 딸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성공적인 경력 덕분에 그의 재산은 100만 파운드로 평가되었다. 그레이스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사업에 합류하여 회사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와 성인 생활에 뛰어들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다.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그녀는 남미에서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페루를 선택했다. 그레이스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페루로의 출발을 알리는 비디오를 시작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행의 모든 단계를 공유했다. 그레이스가 리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즉시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페루에서 그녀는 한 달 반을 보냈고 신비로운 잉카의 도시 마추픽추, 티티카카 호수, 그리고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인상적이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로 여겨지는 콜카 협곡을 볼 수 있었다. 2018년 11월 말 그녀는 페루 수도의 공항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했는데 사진 설명에는 안녕히 페루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다음 목적지가 뉴질랜드라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곳에서 열흘을 보내며 그 장소들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싶어 했다. 소셜 네트워크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그레이스가 뉴질랜드에서 방문한 첫 번째 인상적인 장소는 링고 고지였다. 이 고준 베이 반도에 위치하며 이 나라의 최북단 지점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전망과 온화한 기후로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개시 다음 날인 11월 30일 그레이스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 도착했다. 그녀는 12월 2일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일을 이곳에서 축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그레이스 밀론은 22살이 되었다. 그녀는 시티라이브 호텔에 머물며 아늑한 객실 중 하나를 배정받았다. 일상적인 루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레이스는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매일 가족과 전화로 연락을 유지했지만 생일 전날인 12월 1일에는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축하 인사를 기대했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12월 2일 아침에 딸에게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감정과 축하 인사를 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들은 실패했다. 전화는 단지 신호음만 들렸다. 데이비드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번호를 시도했다. 그레이스가 2개의 CM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모든 시도는 똑같이 끝났다. 응답이 없었다.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질리언의 걱정이 커졌고 이미 다음날 그들은 오클랜드 경찰서에 신고했다. 데이비드는 즉시 뉴질랜드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지역 언론과 경찰과 함께 기자회견을 조직할 수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중에게 호소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내 딸을 보았거나 최근에 그녀와 이야기한 모든 분들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저나 그레이스를 찾고 있는 수사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밀론의 실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호텔의 감시 시스템과 주변 거리 카메라에서 나온 비디오 자료를 세심하게 조사했다. 도시 비디오 감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디오 녹화의 분석을 통해 수사관들은 그 운명적인 날인 12월 1일에 그레이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호텔 로비의 비디오 녹화 분석에서 그레이스가 17시 37분에 호텔을 떠났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거리 카메라 덕분에 그녀가 약 400m 떨어진 스카이시티 복합 건물로 향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스카이시티는 호텔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카지노도 포함하는 대형 복합 건물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레이스의 호텔 앞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누군가와 만났다. 17시 47분경 그들은 함께 배에 들어가 카운터로 가서 음료를 주문했다. 그 다음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1시간 25분 후 그들은 바를 떠났고 6분 후에는 이미 멕시칸 요리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20분 후에 근처에 있는 다른 바인 블루스톤 룸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테이블을 선택했고 남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갔다. 그레이스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저녁이 좋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계속 대화했다. 21시에 그들은 발을 떠나 껴안으며 호텔로 갔고 다리가 불안정해 보였다. 호텔에서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다. 12월 2일 아침 감시 카메라들은 티셔츠만 입은 젊은 남자를 보여줬는데 그는 아마도 잊어버린 물건이나 아침 식사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레이스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밤이 어떻게 지났는지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그는 단지 담배를 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카메라의 비디오는 그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보통 새벽에 사지 않는 상품들로 가는 것을 보여준다. 긴급한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의 관심은 여행 가방에 있었고 그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를 선택했다. 그 다음 그는 계산대로 가서 구매 비용을 지불했다. 10분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고 15분 후인 8시 32분에 가방 없이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갔다. 3분 후 그는 다른 상점에 들어가서 계산대에서 직접 구매 비용을 지불했다. 이번에는 청소용품인 것 같았고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방을 떠난 후 그는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가서 채 탔다. 그것은 그가 미리 주문한 택시였다. 나중에 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렌터카 업체에서 하차했다고 알려졌다. 택시 여행 또한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비디오에서 그 남자는 당황한 모습이었고 그를 명백히 무언가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9시 40분에 그는 차를 렌트하고 라이프체인 호텔로 돌아갔다. 그레이스의 방으로 돌아간 후 약 4시간 후에 그는 방을 떠났다. 시간은 14시 53분이었다. 그가 그레이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녀를 데려가려고 계획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대신 그는 다음 바로 가서 다른 소녀와 만났다. 그들은 함께 마셨고 그 후 남자가 돈을 지불하고 그들은 함께 발을 떠났다. 시계는 15시 57분을 가리켰다. 4시간 후 그는 시티라이프 호텔로 돌아가서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몇 분 후에만 그는 다시 호텔을 떠났다. 이번에는 그가 다른 상점에서 카페 청소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 다음 그는 다시 호텔로 갔다. 나중에 21시경에 그는 2개의 가방을 실은 카트를 밀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가서 렌트한 차의 트렁크에 넣었다. 12월 3일 이른 아침 카메라들은 그가 상점에서 삽을 사는 것을 보여줬다. 그의 다음 방문은 드라이클리닝 업체였으며 그곳에 자신의 옷을 가져갔다. 0시 9분에 그는 세차장에서 직접 자신의 차를 씻었다. 2018년 12월 5일에 26살의 현지인 제시 심슨이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가 틴더를 통해 그레이스와 알게 되어 만남을 약속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12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을 그녀와 함께 보냈지만 이른 아침에 그녀의 방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수사관은 카메라가 스카이시티 복합 건물에서의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시인하라고 요구했다. 잠시 침묵 후 제시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고 혐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사관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동료들과 함께 그레이스의 방을 다시 조사하러 갔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들은 제거하려고 시도했더라도 혈흔을 밝혀내는 특수물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제시는 방에서 발견된 흔적들에 대해 질문받으며 다시 신문받았다. 화학물질의 빛은 카펫에 숨겨진 맨발 자국들을 드러냈고 이는 사진으로 기록되었다. 그에 대한 증거들이 점점 더 압도적이 되었다. 혐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그날 저녁인 12월 1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산책 후 그와 그레이스는 그녀의 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녀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고 그는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지만 동의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고 그레이스는 쉬기 위해 누웠고 그는 불편함을 느끼며 욕실에서 잠들었다고 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는 그레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흔적을 지우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에서 모순을 발견했다. 채팅 기록들은 그가 특정 인물을 선택하지 않고 미리 무언가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오히려 행위 자체를 추구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수사 중에 제시 심슨이 그레이스 밀론의 실종 6개월 전에 다른 여성과 소통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들은 12월 초에 만날 약속을 했지만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만남을 취소했다. 이것이 제시로 하여금 그레이스에게 관심을 돌리게 했다. 그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밤 1시경에 오클랜드 중심께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산에 있었다. 그레이스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같은 산악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땅속 가방 안에 숨겨져 있었다. 12월 13일에 이 장소 근처에서 제시가 12월 2일에 구입한 삽이 발견되었다. 심슨은 그레이스 밀론의 죽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큰 공공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12월 10일에 이 나라의 총리인 제신다 아던이 밀론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그레이스가 안전하다고 느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21일에 법원은 그에게 17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이전에 그와 만난 적이 있는 3명의 여성이 증언했으며 그를 관계에서 지배적이라고 묘사했다. 2020년 3월 18일에 심슨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고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항소 재판은 2020년 8월 6일에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 밀론은 재판 1개월 전에 암으로 사망했다. 2009년 1월 20일 저녁 카티아 시노비에바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이웃인 막심 글라바츠키와 그의 친구 유리 마모노프가 흥겨운 밤을 보낸 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며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들은 카티아에게 자신들의 요리 창작품을 맛보라고 제안했다. 감자와 양파로 만든 요리로 황금빛 갈색으로 맛있게 구워진 것이었다. 그 요리의 절묘한 맛을 즐기면서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전날 밤의 비극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막심과 유리는 그녀에게 범죄가 바로 이 아파트에서 저질러졌고 그 요리가 그들의 무고한 희생자의 유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숨겼다. 2009년 러시아의 문화 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리나라는 16살 소녀가 부모와 함께 소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11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뛰어나게 공부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을 내어 전단지를 배포하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예술과 문학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카리나는 러시아의 유명한 연극 학교에 입학하여 나중에 미국에서 배우로서 경력을 쌓는 꿈을 꾸었다.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영어 공부에 몰두했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번 돈을 연극 공연 관람에 사용하여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 카리나의 예술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그녀를 음악, 특히 록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끌었다. 자신의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그녀는 록 콘서트의 단골 관객이 되었다. 16살 때 그녀는 이런 콘서트 중 하나에서 특정 서클에서 알려진 페테르부르크 밴드 쉐리의 리더인 19살 막심을 만났다. 막심은 밝고 별난 성격의 인물로 고딕신에 속해 있었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수많은 짧은 연애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관계를 찾지 않았다. 엄격하게 자란 카리나는 비밀스런 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구 관계만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막심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를 위해 시를 쓰고 그의 스타일을 모방하려고 시도했으며 그를 자신의 친구로 여겼다. 2009년 1월 19일은 카리나에게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온 후 친구와 함께 일하러 갔다. 저녁에 그녀는 어머니와 친구 집에서 자기로 약속했는데 집에 없는 컴퓨터로 역사 과제를 한다는 핑계였다. 어머니는 딸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카리나의 학교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알기 때문에 동의했다. 카리나는 다음날 아침 7시에 집에 돌아와 학교 갈 시간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나디아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영원함의 느낌으로 가득했다. 딸이 집에 없는 것은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었고 괴로운 예감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디아는 잠시 잠들 수 있었지만 곧 알람이 울렸고 직장 갈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카리나의 방에 가서 밤이 어땠는지 학교 준비를 다 했는지 확인했지만 소녀는 없었다. 카리나는 항상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디아는 즉시 가능한 사고들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야간 근무에서 돌아온 남편은 즉시 나디아와 합류했고 함께 그들은 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리나가 밤을 보내기로 한 친구에게 빨리 연락했지만 그 친구는 소녀가 숙제를 마친 후 바로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카리나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부모들은 즉시 경찰서로 갔다. 그러나 경찰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하게 답했다. 당신 딸이 집에 안 온 첫 번째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카리나의 부모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한 며칠 후 적극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온 도시에 그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친척들과 친구들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구조팀은 그녀를 산채로 찾기를 희망하며 모든 구석을 수색했다. 2주일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스크바 지구에 있는 황무지에서 끔찍한 내용물이 담긴 꾸러미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다른 도시 쓰레기 처리장에서 셀로판에 조심스럽게 포장된 또 다른 끔찍한 발견이 있었다. 의학적 검사에서 실종된 카리나의 것으로 보이는 젊은 소녀의 유해임을 확인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가족, 친구들, 경찰관들, 그리고 많은 걱정하는 시민들이 그녀를 헛되이 찾았다. 나중에 카리나의 부모들은 사인을 확인한 검시관이 자신의 직업 경력에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번 같은 놀라움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에서 행위가 해부학 지식을 가지고 수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가해자가 고기를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 제한 때문에 잔혹한 장면들을 묘사할 수 없지만 정말 매우 끔찍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수사관들의 관심을 특히 끈 것은 발견된 꾸러미에서 일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질문들은 이 부분들이 어디로 사라졌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결국 발견하게 될 진실을 상상할 수 없었다.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관들은 다시 소녀의 친구들과 지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그날 저녁을 보냈다고 했던 친구가 원래 진술을 바꾸었다. 그녀는 주현절 저녁에 숙제를 마친 후 집에 가지 않고 그녀와 함께 만남에 갔다고 고백했다. 카리나가 친구 집에 있는 동안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술에 취한 것 같은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왔다. 곧 그것이 막심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는 그녀를 집들이 파티에 초대했다. 친구는 그곳의 그룹과 다른 견해 때문에 가기를 꺼려 했지만 카리나는 글라바츠키들이 그녀에게 보여준 애정을 고려하여 친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파티 참가자 중 한 명이 나중에 말하길 카리나가 동의한 후 막심이 기뻐하며 고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고 했는데 그 순간 그의 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파티가 이미 한창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소녀들도 연회에 합류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막심은 카리나에게 더 개인적인 대화를 위해 화장실로 물러나자고 제안했다. 그 선택은 친구에게 매우 불쾌했고 막심이 너무 이상해 보였다. 그녀는 카리나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고 했지만 카리나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심을 따라갔다. 혼자 남겨진 친구는 파티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의 신문에서 그녀는 나중에 왜 이 정보를 더 일찍 공유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날 저녁 카리나가 바쁠 때 그곳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막심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카리나가 나중에 전화를 걸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심은 그녀를 찾아내서 그녀와 결판을 내겠다고 위협했다. 아마도 이 친구는 막심에 취한 친구들의 위협 때문에 가능한 결과를 두려워해서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친구가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수사관들은 카리나의 전화 통화 기록을 얻었고 이것은 그녀가 1월 19일 늦은 밤에 막심 글라바츠키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 통화 후에는 아무도 그녀와 연락할 수 없었고 곧 그녀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수사팀은 카리나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인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막심이 방을 빌렸던 아파트의 소유자인 예카테리나 시노비에바의 영접을 받았다. 막심은 며칠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다. 예카테리나는 카리나 친구의 진술을 확인해 주었다. 막심의 전화와 고기가 곧 올 것이라는 그의 발표 후 소녀들은 잠시 더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막심과 카리나는 화장실로 갔고 친구가 떠난 후 막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카리나가 혼자 있고 싶다며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했다. 파티 후에는 아파트 주인과 막심의 절친한 친구인 유라만 남았다. 유라가 왜 남았는지 소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직장에 가기 전에 잠이 필요했던 예카테리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와 물소리를 기억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때 유라가 그녀를 말리며 연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득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카티아는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 아파트의 후속 수색에서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욕조 아래에서 빨간 얼룩들이 발견되었고 냉동고에는 이전에 발견된 것과 비슷한 셀로판 봉지에 쌓인 고기가 있었다. 예카테리나가 냉장고의 내용물을 보았을 때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20일에 직장에서 돌아와 막심과 유라가 감자와 양파를 넣은 고기를 권했다고 말했다.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을 때 남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아침에 샀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요리하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보관했다고 했다. 그 순간 예카테리나는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불편하게 만들었다. 예카테리나는 막심이 카리나에 대한 자신의 끔찍한 계획들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기억했는데 유튜브 제한 때문에 직접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시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에서 이런 위협들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는 그것들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틀렸는지. 도시 소스노비보르에서 범죄를 저지른 며칠 후 범죄 혐의를 받은 19살 막심 글라바츠키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친구인 20살 유리 몰차노프는 조금 늦게 크론시타트에서 잡혔다. 수사관들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자들은 집을 떠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곧 책임을 지게 되었다. 수사 중에 글라바츠키흐가 이미 친척에 대한 위협과 동물 학대로 당국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사건들은 기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또한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막심이 정육점 경험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칼 다루는 능력을 설명해 주었다. 글라바츠키흐와 달리 몰차노프는 어두운 과거가 없었다. 꽃집에서 일하던 그는 그들 둘 중 부차적인 인물이었고 글라바츠키흐보다는 추종자에 가까웠다. 두 용의자가 모두 구금되었을 때 그들은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었다. 각자는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고 단지 친구가 흔적을 지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점점 더 범죄가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두 가해자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글라바츠키흐가 화장실에서 3번 재채기를 하여 몰차노프에게 시작 신호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글라바츠키흐가 그날 밤 카리나에게 나쁜 일을 할 의도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유튜브 지침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저항을 경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막심은 카리나가 저항하자 화를 냈다. 그는 그녀를 화장실로 밀어넣고 유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순간 예카테리나 시노비에바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몰차노프가 그 방에 들어갔고 글라바츠키흐가 카리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지른 후 남자들은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고기를 다른 봉지에 포장하고 도시 전역에 배포했다. 일부는 쓰레기통에, 다른 것들은 버려진 장소에. 그들은 누군가 발견하기 전에 야생 동물들이 증거를 파괴하기를 바랐다. 그들의 음울한 행위를 마친 후 범죄자들은 돌아와서 욕조의 흔적을 청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배고픔에 이끌려 그들은 냉동고에서 고기 한 조각을 꺼내어 의심스러운 냄새를 덮기 위해 향신료를 풍부하게 뿌리고 감자와 양파와 함께 준비했다. 같은 요리를 나중에 친구에게 권했다. 그들의 행동 동기에 대한 질문에 막심 글라바츠키흐는 그들이 단지 배고팠고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항상 그런 고기의 맛이 궁금했다고 했다. 소녀의 개인 소지품들은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는 자신들이 사용했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팔았다. 2010년 5월 법정에서 유리 마모노프와 막심 글라바츠키흐가 피고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둘 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18년과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들이 소녀의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0만 루블과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21,000 루블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해자의 친척들은 판결에 불만족하며 가해자들이 종신형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진심 어린 후회를 보이고 소녀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하는 대신 막심 글라바츠키흐는 그들이 배고플 때 고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식욕을 가지고 먹었는지 자세히 묘사하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경멸을 계속했다. 하지만 카리나 가족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판결 후 글라바츠키흐는 항소를 시작했고 카리나의 어머니가 자신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범죄의 폭로와 죄인들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소송들 중 어느 것도 이길 수 없었다. 카리나의 운명은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오랫동안 언론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단지 자신의 우상을 존경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그녀의 비공식 집단 소속에 대한 모든 추측을 단호히 거부했다. 인터넷 포럼에서는 글라바츠키흐의 고딕 하위 문화와의 연관 가능성과 범죄 날짜, 주현절을 고려할 때 범죄가 의식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식 수사에서는 이를 우연으로 설명했다. 아르항엘스크 지역의 엄격한 구금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역하던 유리 몰차노프는 재판 중에 그를 지지했던 친구들에게 빨리 잊혔다. 철창 뒤에서 9년 이상을 보낸 후 그는 더 온화한 조건의 시설로 이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 조건부 조기 석방을 희망하며 형을 강제 노동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며 판결 재검토를 시도했다. 하지만 저질러진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의 신청들은 거부되었다. 감옥에서 막심 글라바츠키의 삶은 특별한 전환을 맞았다. 그는 축제에서 유명한 히트곡들을 커버하는 록밴드를 만들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들의 공연 비디오들은 감옥 당국이 그의 취미를 지원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전 밴드 쉐리의 팬들은 편지와 소포를 보내며 지지하면서 그를 계속 기억했다. 감옥에서 막심은 또한 체포 전부터 그의 팬이었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소녀 디아나와 결혼했다. 3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밤에 막심은 환생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가 곧 석방되기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믿기를 거부했다. 글라바츠키흐를 기리며 타티아나 바셰노바는 2018년에 사건의 공식 버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쉐리 사건을 만들었다. 다음 2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고딕 하위 문화 팬들과 젊은 록 뮤지션들을 끌어들이는 쉐리 페스트가 열렸다. 막심 글라바츠키와 그의 공범 유리 마모노프는 카리나의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운명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상실을 극복할 수 없었고 신경증 치료를 위해 3개월을 보냈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실질적인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가 자신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신의 재판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다.